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한혈액학회 림프종 연구회 위원장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내과 김석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전철 타고 왔는데요. 조금 잘못 내려서 좀 많이 걸은 탓도 있긴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이제 매년 있고, 근데 그래도 더 뜻깊은 것은 이제 물론 오늘 그래도 마스크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전에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일상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좀 더 뜻깊고 또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목처럼 희망 나눔 공개 강좌니까요. 그동안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기분 좋고 기쁜 일만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한 200배, 2000배 이상 갖고 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이제 림프종의 치료와 예후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얘기 드릴 수도 없고, 또 뒤에 이제 저 다음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들이 다루는 내용이 이제 림프종 중에서 가장 많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대해서, 또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 또 방사선 치료, 그리고 또 치료 후에 어떤 관리에 대해서 이런 그 강의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이 시간에서는 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좀 편안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 갖고 왔어요.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 중에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짐 싸가지고 왔다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더 심각한 질문 하신 분들은 처음 진단 받으셨는데 일단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압이라고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벌려놓을 일도 많고 그러는데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또 보니까 머리카락 안 빠지는 항암 치료도 있고 먹는 약도 있다던데 저는 그걸로 해달라고. 그것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저 조혈모 세포 이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누굴 준비 지금 형제들을 맞춰봐야 되나요? 또 카티 세포 치료 좀 빨리 좀 이렇게. 근데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처음 당한 일을 겪으시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장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셨던 분들도 다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심지어 의사도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니면. 그래서 절대로 이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질문 했는데 하면서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입원이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즉 질병 상태가 위중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원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사실은 림프종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입원이 안 되면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시자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입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치료를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꼭 입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그 항암 치료가 용량이 강한 치료를 며칠 동안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타입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림프모구성 림프종이라든지 또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든지 여러 이런 기타 등등, 결국 의료진이 판단할 때 입원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입원해야 되는 건 맞죠. 이건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사실은 이 림프종은 모두 차분히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응급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뭐 바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부러 뭐 진행을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차분히 또박또박 검사를 하고 또 정확히 진단이 림프종도 세부양이 많기 때문에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정확한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한 후에 치료를 하셔도 사실은 전혀 늦거나 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또 림프종이 혈액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 혈액 속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막 계속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림프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발생한 종양이 림프종이다 보니까 혈액암의 그런 큰 범주에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림프종 환자들은 혈액 속에 림프종 세포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제 혈액이 더럽고 뭐 남하고 지금 뭐 악수도 하면 안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은 피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공격성 림프종인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에서 검사 치료를 하더라도 좀 빠르게 대처가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연성 림프종인 경우는 그에 맞게 차분히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림프종 진단되었으니까 뭐 신변 정리를 해야 되냐? 좌절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림프종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거든요. 즉 다양한 세부 아형이 있고 그 아형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도 달라집니다. 제가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래도 제가 꼭 한 번씩 비유를 듣는 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도 성격이 제각각이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림프종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실제로 카테고리상으로 림프종 또 혈액암에 속하지만 굉장히 좀 조용한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잘 안 되는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종에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좌절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질환은 대부분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는 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나 100%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부 아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타입은 완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비단 림프종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맹장 수술을 해도 다 맹장 수술은 맹장만 띄면 다 사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를 딱 묶어서 림프종 뭐 진단받은 순간 나는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저도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결핵을 진단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아무래도 좀 그때 의료계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정보란 게 기본적으로 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암이 아니었음에도 인터넷에 지금 정보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는 상당히 과장되고 또 안 된 경우들을 되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혈액암 협회 선생님들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떨 때는 혈액암 협회 여기도 자꾸 들어가서 보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식자우환이라고 자꾸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런 인터넷으로 림프종 찾아보실 시간에 연예인들이 누구랑 사귀고 뭐 썸 타고 이런 얘기를 보라고 제가 하는데 약간 우스갯소리고요. 결국은 최대한 그런 지나친 이런 정보를 찾으면서 하루 종일 림프종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쁘다. 그리고 그러나 재발의 위험도는 항상 존재하고 재발 후에는 어찌됐거나 상황이 조금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 의료진 또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모두가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암이기 때문에 재발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건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림프종 연구의 모든 의료진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는 좀 머리 안 빠지는 약 치료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왜 머리가 빠지죠? 왜냐하면 각 세부 아형별로 치료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 타입은 그때 쓰는 항암제는 꼭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다시 자란다고 제가 다시 안심을 시켜드리지만, 자, 과거에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세포 독성 항암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림프종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몇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의 시발점이 바로 이 림프종 치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조합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했던 그 치료 성적이 요겁니다. 이 찹 치료를 했을 때인데 1990년대 말에 이제 이 비세포 표면에 있는 이 CD20이라는 항원을 겨냥하는 리툭시맵이라는 이 단클론 항체가 이 인류에게 이제 이용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서부터 보시다시피 치료 성적이 나아졌죠. 그리고 이때부터 단순히 세포 독성 항암제만 쓰다는 그런 전략에서 굉장히 어떤 표적을 겨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도 이 CD20을 발현하는 B세포 림프종만 가능한 것이지 T세포 림프종은 이게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죠. 그래서 세부 아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아직도 B세포보다는 T세포 림프종이 치료 성적이 좀 못하고 좀 힘든 코스를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재까지 극복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의학이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정말 그 발전하는 속도가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15년, 2015년에서 2020, 그리고 20년 이후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의학이 막 발전하는 걸 볼 때마다 빨리 제가 정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약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이제 이미 이제 저희 여러분들 다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보험 여부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단순히 리툭시맵이 항체로서 그 암세포 표면에만 붙는 거였다면, 이런 그 에드세트리스나 폴라이비 같은 약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전달시켜주는 그런 그 항체 약물 접합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은 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중 항체, 즉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마치 중매쟁이처럼 어떤 특정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이용하는데 그 옆에다가 T세포가 같이 붙어서 그 암세포를 좀 더 훨씬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중합체도 지금 뭐 글로피타맙이나 모스나투주맙이나 이런 많은 약들이 지금 임상 연구 중이고, 현재 곧 우리의 그 진료실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빠진 약을 맞던 분들도 머리 빠지지 않는 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또 많은 먹는 약들, 저분자 치료제라고 하는 뭐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외투세포 림프종에서 쓰고 있는 임브루피카, 또 최근에 또 이 왈덴스트렘 거대 글로불린 혈증이라고 좀 아주 희귀 질환에서 보험을 받은 자누브루티닙 같은 약, 그리고 또 역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쓰고 있는 이런 베네토크렉스, 이런 약들이 다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지금 진행 중인 약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이 근거를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 미래의 환자분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성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면은 B냐 T냐, 그리고 성숙한 세포에서 기원이냐 미성숙 기원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고 쓰는 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을 받으면 이 병이, 우리가 외과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먼저 덩어리를 떼어내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없애는 치료가 관해 유도 치료거든요. 완전 반응, 완전 관해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세부양에 맞춰서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반응을 다 보였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상당히 재발 위험도가 높아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유지요법도 있고 또 공고요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요법은 좋아진 상태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완전히 이제 박멸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요법이고요. 공고요법은 조금 남아있을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뒤에 말씀드릴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왜 이번에 산불 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많이 나면 먼저 불을 다 끈 다음에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에다가 또 막 그 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게 공고요법이고요. 재발한 경우는 이제 다시 관해를 유도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제 치료고, 재발한 상태에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공고요법이 또 이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카티 세포 같은 경우는 공고요법이라기보다는 구제 치료로 재발한 경우에 바로 쓸 수 있는 세포 치료입니다. 이식은 뒤에서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병변이 없어지는 걸 쭉 보이지만 PET 상에서도 다 없어졌다고 생각이 돼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게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 몸 안에 림프종 세포가 처음에 진단 당시에 100만 마리가 있었는데 한 사이클 항암 치료를 하고 딱 재봤더니 0마리다. 그러면 한 사이클로도 치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한 3사이클까지 치료를 하고 영상검사를 해보고 영상검사에서 완전 반응이 와도 잠재하는 이런 조금의 그런 림프종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3사이클하고 6사이클 끝나고 완전 반응이면 치료를 멈추고 지켜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는 어떤 세부양의 특징에 따라서 이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식을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말 꿈꾸는 미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진짜 남아있는 암세포를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누가 만들어낸다면 정말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 인류의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모든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티 세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T 세포를 변형시켜서 소위 말해서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아이템을 장착시켜서 이 우리 몸의 T 세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더 아주 뭐 정말 어벤져스급의 T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준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볼 때는 아직 어벤져스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뭐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카티세포도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독성도 있기 때문에 다 그 명암이 있어서 우리가 그 치료를 정할 때는 꼭 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연성 림프종인 경우는 대부분 비세포 림프종인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단계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관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정말 필요할 때도 지연성 림프종은 이 자체가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성이 적은 치료, 국소적이면 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또 치료를 하더라도 뭐 아시는 것처럼 벤다무스틴 리투키마ब 같은 탈모도 안 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완치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소감 말씀 감사하고요. 아주대 혈액내과의 최윤석입니다.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전체 림프종의 어떤 그 굉장히 개괄적이고 일반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이하 저는 그냥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DLBCL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재발 불응성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해서 새로 거대 이 DLBCL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뭐 병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반대로 좀 병이 좀 덜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그냥 편의상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자면 3대 7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치료로 그 관해 유도를 하고 나면은 저위험군에서는 95%까지, 그 고위험군에서는 약 85%까지 이제 완전 반응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뭐 저희가 모든 림프종 세포를 다 이렇게 탐색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치료 마지막에 시행하는 검사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진단 방법으로는 병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이제 95%, 85%면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바꿔서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5%나 이쪽의 15% 환자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에 도달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1차 불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폐암이나 뭐 위암 환자들이 10cm짜리 종양이 5cm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특히나 공격형 림프종은 림프종과 환자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종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를 종결했을 때 DLBCL이 남아있다는 건 그거는 곧 치료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1차 불응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종결 후에 병이 남아있거나 끝나고 나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저희가 1차 불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완전 반응에 도달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원래 이제 저위험군, 고위험군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정 퍼센티지의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부 1차 불응에 대한 이야기와 이게 잘 들었는 줄 아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옵션들을 취하고 환자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불응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도 김 교수님께서 CAR-T 세포 치료 말씀을 하셨지만 DLBCL이 1차 불응인 경우에는 뭐 어쨌든 환자들을 잘 따져봐서 CAR-T 세포 치료의 대상이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CAR-T 세포를 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항암화학 치료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CAR-T 세포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사실 뭐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하거나 혹은 곧 제가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재발한 질환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AR-T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국내 현실에서는 이걸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킴리아라는 노바티스사의 CAR-T 세포 제제가 허가를 받았죠. 심지어는 급여도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허가받은 사항은 3선 치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재발을 경험한 환자에서만 우리나라에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CAR-T 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한계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1차 불응 질환 환자들은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와 있는 그 CAR-T 세포 제제가 이런 1차 불응성 질환 상황에서 시행했던 그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옆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임상시험이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준 치료에 비해서 CAR-T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지 우리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잘 치료 반응을 했다가 재발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키가 되는 게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로 갈라요. 가장 쉬운 기준은 이제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보험급여 현실에서는 70세 생신이 지나지 않은 분들부터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이나 뭐 일반적인 건강 사태가 뭐 이식의 대상이 된다면은 뭐 여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백금계 기반의 약물이 들어있는 항암화학 치료를 하고
거기에 반응이 하는 경우에는 자가이식을 진행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은 이제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환자한테 가장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항암화학 치료를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거나, 혹은 뭐 다음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퍼져 있는 뭔가를 줄이는 데는 방사선이 확실하거든요. 네, 일단 그 방사선이 들어가는 어떤 그 필드 내에서는 질병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서 그 보셨던 표에 이어서 이렇게 12개월 이상 완전 반응 유지되다가 이렇게 벼랑간 재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따져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은 이식이 가능한 분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반은 뭐 연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식이 어려운 컨디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백금계 약물 기반의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또 한 절반 정도는 또 반응이 괜찮고요. 근데 절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식을 할 수가,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또 다른 치료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보면은 이식 가능군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 중에 약 한 30% 정도가 아마 완치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이유인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젊은 환자들이면 젊은 환자들일수록 저희가 또 치료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 결과들을 기대하기가 용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식이 불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뭐 이 숫자 자체는 사실은 그 어쨌든 통계적인 숫자이고, 나한테는 0% 아니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한테는 100%가 되기를, 결국엔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제 같은 건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뭐 이선항암요법에서 특히 이제 자가이식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이제 백금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랑 그 외국의 현실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요 이제 그 표적 항암제인 리툭시맵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 재발 세팅에서 리툭시맵은 이제 보험 급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맞겠다고 하면 그걸 막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고, 뭐 여기 이제 비대상인 경우에 선호되는 요법이라고 해서 뭐 죄목스라든지 알벤다모스틴 더하기 폴라투춤합 같은 약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급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카티 말씀드리면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킴리아주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에서 이제 급여 혜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먹는 약들이나 면역 항암제들이 뭐 셀리넥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혈액암 협회를 통해서 또 환급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제 유효한 그런 상태이고, 제가 굳이 여기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이제 의료진들의 머리에서 쥐어짜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제요법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치료할 때보단 반응률이 낮아요. 처음엔 저희가 구할 승률을 보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DLBCL 같은 경우. 근데 일단 재발했을 때는 나이도 조금 더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신 상태도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의 풀 파워로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재발할 때는 이렇게 저항성이 있는 애들만 이제 마치 진화론적으로 뭐 어떤 종이 선택이 자연 선택이 되듯이 새로 진화한 클론이라든지 정한 클론들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법을 치료를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투여되는 약제들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그 골수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염 백혈구 수치도 더 잘 떨어지고 또 이제 여러 치료를 거듭하다 보니 면역학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거꾸로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어떤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에 6번 치료받았는데 또 치료받다 보면 또 막 손저림 같은 게 너무 심해지고 막 이런 그 누적되는 부작용들 때문에 저희 치료진들도 또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약간은 좀 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카티 치료들, 또 이런 그 6살짜리 이제 요건 림프모구 백혈병, 이제 소아백혈병인데 유래성 꼬맹이가 이렇게 장성하는, 얼마나 이게 또 이렇게 그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가죠. 해서 이런 카티가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치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치료 여건 가까이에 지금 와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조금 더 많은 치료 옵션들이 카티의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좀 올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사용 가능한 그 DLBCL 카티가 3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요 킴리아만 들어와 있습니다. 예스칼타나 브레안즈 같은 건 아직 들어와 있질 않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부종 질환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하였지만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거는 얘네들은 1차 불응성 질환에서 다 유효성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없는 옵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킴리아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023년 7월 오늘 현재까지는 5개의 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라는 거하고 림포마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중항체 약물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이런 그 치료제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은 이런 공격형 림프종에서 완전 반응이 뭐 적게는 20%, 많게는 한 4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약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여기에 가져온 5가지의 약제는 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그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임상시험 정보,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검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임상시험 제목에 림프종 치고서 검색을 하면은 뭐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본인한테 맞을 것 같은 임상시험이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즘 모든 공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정보 찾지 마시고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냐고 좀 두서가 없었는데, 결국에 이제 치료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환자의 어떤 피트니스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환자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를 그 환자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누차 강조했다시피 재발불응 질환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도 뭐 재발이나 반복되는 불응성 질환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요즘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환우 강의할 때 마지막 슬라이드로 쓰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림프종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림프종 방사선 치료인데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말씀드릴까 준비를 했고, 굉장히 개론적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추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개략적으로 방사선 치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림프종에서 방사선 치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부작용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란 방사선을 쪼이는 암 치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사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에너지, 에너지 꽤 높은 전리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의 이제 DNA를 직접 타겟팅을 해서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의 DNA를 파괴를 시켜서 결국에 암 치료를 하는 거고, 이럴 때 쓰는 이제 방사선 에너지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X선이죠. X선 치료를 하고, X선은 선형 가속기라는 이따 이제 보여드릴 기계에서 만들어서 쪼이게 되고, 이제 감마선이라는 건 사실 림프종에선 잘 쓰지 않고 전립선암이나 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서 근접 치료할 때 쓰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신 이제 양성자라든지 중입자, 이건 이제 입자 방사선이고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쪼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방사선이고 방사선의 에너지를 통해서 DNA를 파괴시키는 건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X선 치료기는 흔히 보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X선 치료기가 되겠고, 방사선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부위를 통해서 환자에게 쪼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긴 기계도 있습니다. CT처럼 생겼죠. CT처럼 생겨서 나선형으로 방사선이 돌아가면서 좀 더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그런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X선 치료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방 규모 안에 충분히 한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다양한 치료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치료기들은 각각마다 또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선택에 맞게, 환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성자 치료기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양성자가 이 입자선이 이런 겐트리 쪽에서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돌아가면서 환자의 치료 범위나 이런 방향들을 잡게 됩니다. 중입자 치료기, 지금 세브란스에 들어와 있는 중입자 치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직은 현재 이제 중입자 치료기에서 우리가 겐트리라고 그러는데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세팅되는 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세팅이 될 거고, 현재는 고정된 빔이 방사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누워 있으면 환자를 이동시켜서 중입자를 쪼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입자선이나 X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가속기 같은 경우는 X선을 만드는 그 선형 가속기, 가속하는 시스템이 이 기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방사선이 만들어져서 쪼이게 되고, 중입자라든지 양성자는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기기가 굉장히 큰 거대한 기계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아무튼 굉장히 큰 면적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치료실, 실제 치료실, 환자가 들어가는 치료실에서는 환자들이 보는 거는 사실은 요 부분만 되겠죠. 요 부분만 되겠는데, 이 뒤쪽으로 한 3층짜리 건물이 이제 돌아가는 겐트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간단한 선형 가속기에 비해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X선과 입자선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무조건 양성자가 좋다, 뭐 중입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입자선 치료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X선이든 방사선을 쪼였을 때 X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깊이에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에너지가 이제 초반에 들어갈 때 다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돼서 이 정도 에너지가 쪼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쪼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나눠서 쪼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양에 많은 설량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 설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라든지 중입자 같은 경우는 특정 깊이에서 그 에너지가 터집니다. 이게 브래그 피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막 조절하면 어느 깊이에서 터지게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절 또 한 가지는 터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양에만 집중해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설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강점 때문에 이제 중입자라든지 양성자에 굉장히 장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실 어디를 치료하느냐 그리고 방사선을 얼마를 쪼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인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입자선 치료를 하지 않고 X선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되고 부작용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림프종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어떠냐? 림프종은 대개 항암 치료가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이제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방사선 치료는 일종의 보조적인 치료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치료로서 근치적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선 김석진 교수님 얘기했던 지연성 림프종, 저등급 림프종, 우리가 흔히 보는 말트 림프종 혹은 여포성, 소포성 림프종 같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드물지만 코에 생긴 NKT 림프종 같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피부 림프종, 피부에서도 드물게 방사선 림프종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방사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공고요법,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종양이 컸던 그냥 거대 병변인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석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사선을 쪼여서 완전 간해를 더욱더 유도하는 그런 공보요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을 치료할 때 이게 국소적으로만 모여 있으면 방사선을 사용해서 구제 치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로 방사선을 쪼이게 됩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쪼인 자리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하는 거는 이 방사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쪼인 자리에 효과가 있고 쪼인 자리에 국소적인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항암은 전신을 반응을 일으키지만 방사선은 쪼인 자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뭐 간단한 사례 보여드리면, 우리가 최근 들어 아무튼 12지장에 이제 소포성 림프종, 여포성 림프종이 종종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보기 힘들었었는데 건강검진이 늘어나서 그런지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2지장에 굉장히 쌀알 무늬처럼 아주 특징적인 그런 림프종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국소적으로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을 약 2,400cc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 치료, 우리가 고형암, 폐암이나 이런 거 방사선 치료가 보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쪼여들어도 굉장히 관해가 잘 옵니다. 거의 100% 완전 관해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설량이 사실 복부 쪽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이렇게 거대했던 종양이 항암 치료 이후에 6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일부 남았을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더 높은 설량 한 4,400cc 이 환자는 주었었는데 일부 쪼여주고 그런 다음에 완전 관해를 얻어서 환자가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이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빨리 커지면서 방사선 치료를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방사선을 쪼여주면 8회차 진행하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줄고 있고, 이제 사실은 설량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컨트롤 제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할 예정이로 이런 식으로 어떤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 줄 때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 주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치료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협진을 받게 되면 이 방사선 치료가 병원마다 꽤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병원 같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응급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 이틀 안에 방사선이 들어가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림프종에서 다양하게 방사선 치료가 쓰이는데 방사선 치료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림프종을 특히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로 완치 목적으로 썼었는데 그때는 이제 만약에 목에 이렇게 림프전 하나가 있었다 치면 우리가 멘틀 치료라고 했었는데 광범위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넓은 범위의 림프절에 대해서 방사선을 쪼였습니다. 이렇게 하던 시절에서 이제 림프절이 있을 경우에 그 구역을 쪼이는 침범 부위 방사선 치료로 점점 줄여 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침범 림프절 요것만 딱 타겟팅해서 방사선을 쪼이는 형태로 범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장기적인 부작용을 받았던 분들은 이때 치료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점점 타겟팅하기 때문에 치료 범위를 줄여서 주위에 대해서 방사선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방사선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다. 약도 좋아지면서 우리가 공고요법을 하더라도 예전에 완전간에 오면 뭐 4,000cg 이렇게 줬던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거의 절반 정도만 주더라도 괜찮다라는 보고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고 연구 데이터들도 가능하면 방사선량을 줄여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붐붐이라는 치료인데 붐붐 연예인 붐붐, 붐붐 방사선 치료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해서 2번 치료하는 겁니다. 2번 쪼여주는 건데 우리가 200cg 정도를 2번 딱 그러니까 400 환자가 그냥 2번 딱 치료받으면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등급 림프종, 말트 림프종이나 소포성 림프종 치료할 때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점점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분만 하더라도 이러한 저등급 림프종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의 환자들이 관해가 오고 기다려 보다가 나중에 혹시나 커지면 추가 치료해도 괜찮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 환자 중에서도 사실 방사선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눈 건조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림프종 환자였는데 이렇게 2번 쪼이고 나니까 이런 림프종이 바로 관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2번 쪼이기 때문에 사실 선량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서 환자분 거의 부작용 없고 편하게 치료받고 추적 관찰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을 쪼일 때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건 방사선을 조사할 때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계획해서 조사를 하는 거를 정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를 줍니다. 컴퓨터에게 여기는 이렇게 방사선이 얼마큼 들어가게 하고 이 부위는 얼만큼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돌려놓으면 컴퓨터가 방사선을 어떻게 쪼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다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치료 계획을 보고 오케이 하면 방사선이 조이게 되고 그런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할 때 세기를 조절하는 그런 우리의 다이업 콜리메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치료기에 달려 있어서 조정을 해서 방사선이 최대한 종양에는 많이 들어가고 주위 조직에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위 선량을 줄이니까 환자분들의 부작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자선 치료를 하게 되고 입자선 치료에 또 장점이 있고 입자선 치료도 요즘에는 세기 조절 입자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자선을 굉장히 하나하나 조절을 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3D 프린팅 이렇게 적층하듯이 이렇게 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들어가는 선량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방사선은 쪼이는 부위와 쪼이는 어떤 기술법을 통해서 종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쪼이고 주위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묻는 게 머리 빠지나요? 방사선을 머리에 쪼이면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아까 보였듯이 복부 쪽에 이제 그 12지향 림프종 같은 경우에서는 머리에 빠지지 않죠. 그쪽에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 조사를 어디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주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적게 쪼이면 적게 생기고 그리고 적게 주면 적게 생깁니다. 결국에 부위와 선량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의와 항상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다 듣고 나서 그게 나에게 올까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결막 림프종 저희가 이제 방사선 많이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결막에
뭐 조그만한 게 생겼는데 떼보니까 림프종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막 부위만 방사선을 쪼이면 되는데, 우리가 눈은 결막은 이제 여러 가지 눈의 주위에 중요한 장기들이 같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 수정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각막, 망막 이런 등등의 아주 오미조미 모여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쪼이거든요. 쪼이게 되고 주로 결막에 있는 앞쪽 부분만 쪼이게 됩니다. 앞쪽 부분만 쪼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정체. 수정체는 방사선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쪼여도 백내장이 생겨요. 백내장이 언제 오느냐?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는 게 아니고 백내장이 한참 있다고 오기 때문에 이 백내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긴 한데,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렌즈 블럭 같은 걸 사용합니다. 눈에 끼우고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수정체에 있는 방사선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수정체 블럭을 했을 경우에 한 2%에서 3% 정도 환자들이 백내장이 옵니다. 근데 사실 방사선이 아주 적은 선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환자분이 예를 들면 70세에 백내장이 오실 수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백내장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데 이제 방사선을 쪼이기 때문에 눈썹, 속눈썹, 그리고 그 주위 피부가 약간 붉어지거나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조사되는 선량이 얼마나 쪼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3천 쪼였을 때는 이런 게 더 심했겠죠. 안구 건조감도 심하고. 근데 최근에 붐붐 예를 들면 4g만 쪼인다, 400cg만 쪼인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통 2000cg 언저리를 쪼여주게 되는데, 그 정도 쪼이면 사실 눈썹도 잘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 선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딜 쪼이냐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코의 NKT 림프종, 이런 경우는 이제 4000에서 5000cg 정도를 코에 쪼여주게 됩니다. 코에 쪼여줄 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구 쪽에 들어가는 방사선을 이렇게 예쁘게 뺄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 여기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 주위 부작용을 줄여주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 코 안에 이제 고설량이 들어가고, 보면 입천장도 코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입천장도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4000에서 5000 정도의 설량이 들어가게 되면 헐게 돼요. 코가 헐고 점막이 헙니다. 그러면 딱지가 많이 생기고 분비물도 나고 딱지 떨어지면서 피도 날 수 있고, 입천장이 헐기 때문에 아프고, 결국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일부 장기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건조하다, 결국에 점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조감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종격등에 있던 비호지킨 림프종, 굉장히 거대한 림프종이 완전간을 얻었지만 공고요법을 통해서 여기에 방사선을 쪼였던 환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공고요법 할 때 쪼이는 부위는 부작용이 실제 치료 중에 나타날 부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중요한 게 이 심장 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장이 대개는 종격동 바로 치료 부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심장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부작용이 10년, 20년 지나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이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터지고 멈추기 때문에 뒤쪽으로 방사선이 거의 안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을 낮출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종격동 림프종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는다 그러면 양성자 치료를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작용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림프종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정밀해지고 있고 선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입자선 치료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환자분이 결국 어디를 쪼이느냐, 얼마만큼 쪼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상담은 담당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면 되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림프종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고형암 치료에 비해서 방사선량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두경부암도 보고 식도암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훨씬 더 고생하세요. 훨씬 더 고생하시는데 그게 저희가 항상 림프종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받을 때 너무 두려움을 많이 받고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방사선 치료하면서 고생 안 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성모병원 전영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조혈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좀 뭐 철학적인 얘기랄까요? 약간 제너럴한 얘기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거나 그냥 그 설명을 좀 듣길 원하시는 것 위주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역사가 이렇습니다. 요새 이제 그 카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치료하는 기법들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이 시기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보시면 39년도에 처음에 이 시기 이제 시정이 되었고 림프종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역사가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78년도에 처음에 그 림프종 자가골수 이식이 전 세계,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게 전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성공을 하였었고 국내에는 이후에 10년, 80년대 중반에 처음에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이식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주로 이제 의대생들 강의 들어갈 때 맨 첫 장에 보여주는 항상 이제 그림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 그림 한 장으로 1시간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아셔야 이 전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제 골수에서 우리 조혈모 세포가 이겁니다. 이 골수에서 만드는 엄마 세포인데요. 이거가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맨 마지막에 생기는 이러한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 중간에 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 분할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기는 게 이제 모두 다 혈액암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쪽에서 쭉 세포가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요. 위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림프구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고 골수구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구 세포를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산물들이 호중구, 호상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병원마다 이 정보를 제시하는 병원이 있긴 하실 텐데 그 CBC라고 불리는 뭐 백혈군이 뭐 혈소판이 이런 것들이 이 골수구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고 림프구 세포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내 몸에 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걸 싸우기 위해서 만드는 면역 세포를 만드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 세포들이 이 두 가지 세포들이 이 골수 내에서 만들어지고 이 미성숙 세포가 바깥으로 이 말초로 흘러나와서 림프구 조직에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최종 산물인 이러한 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이제 피 안에서 흘러다니면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여서 나를 보호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나를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내 몸에 있는 백혈구도 있어야 되고 혈소판도 있어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전구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피를 타고 말초로 흘러나와서 성숙이 되어서 이제 비장 이런 데서 최종 세포들을 검열을 한 다음에 완성품들이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완제품이 이제 생성돼서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 중에서 스위치가 멈춰버리면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을 생각해 보면은 쭉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병이 여기서 길이 멈춰버리면 여기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단에 생기는 모든 세포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병이 멈춰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빈혈도 생기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멍들고 뭐 열도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골수종을 볼까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 환자분들인데 이 끝단에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림프종은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 말단 림프족 조직에서 끝에 교육을 시키는 이쯤에서 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 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치료약을 만들 때 이제 치료약의 파워가 좀 달라집니다. 골수종 환자분들을 보면은 치료 약제가 이렇게 세진 않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보면 항암제가 무지 세거든요. 뭐 거의 뭐 골수를 말리는 치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항암제가 약해버리면 여기밖에 사멸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병이 이제 어디서 스위치가 켜졌냐에 따라서 항암제의 파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항암제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골수 이식, 그래서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여기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백혈병의 치료의 근간, 완치를 시킬 목적이라고 그러면 단순 항암제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골수 자체를 새로운 골수로 갈아치기를 해야 이제 완치를 되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식이 기본적인 치료의 하나의 그냥 컨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골수종이나 림프종 이런 병들은 굳이 처음부터 이식을 고려하지는 않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빈혈이 있다고 이식하지는 않잖아요. 여기만 고치면 되거나 부족한 것만 보충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설명도 되고 항암제 개발할 때 파워나 강도, 그다음에 조합들이 좀씩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혈모는 마찬가지로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앞단에 있는 세포고요. 결론은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 더하기 면역 세포 생산을 하는 게 이제 조혈모 세포의 역할이고요. 그럼 어딘지 가끔 물어보시긴 하는데 골수에 있고 말초에도 있고 제대혈에도 조혈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조혈모 합시다 그러면은 수술방에서 마치 우리 고형장기 이식하듯이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조혈모라는 게 형태를 갖추지 않고 마치 헌혈하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포들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각자의 피를 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게 조혈모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마치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혈소판 수혈하는 거랑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얼려서 보관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조혈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혈모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조혈모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조혈모 세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혈모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는 재생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여자 있잖아요. 정상 공여자. 예를 들면 가족 간에 형제 간의 공여를 이제 가끔 하라고 권유를 받으실 텐데, 공여를 했다고 해서 공여자가 손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뭐 간 이식 혹은 콩팥 이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콩팥과 간을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이제 조혈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조혈모를 준다고 해서 그 주는 사람이 손해를 절대 안 보는 사유가 뭐 없어진다고 해서 바로바로 또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 뭐 그래서 공여자가 손해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왜 수술도 안 했는데 왜 골수 뼈에다가 세포를 심지 않아도 왜 혈관에다가 투여를 해도 어떻게 세포가 내 몸에 들어가는지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조혈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만 줘도요, 이 조혈모 특징상 본인이 알아서 24시간 이내에 골수 내로 회귀하는, 마치 연어가 자기 미물로 바다에 있다가 올라가듯이 24시간 이내에 회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장기처럼 수술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냥 혈관만 줘도 알아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긴 한데요. 얼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 가끔은
왜 우리 고영장기 이식할 때 보면 뇌사자 뭐 콩팥을 떼서 준다든지 해서 응급으로 헬기를 타고 뭐 저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뭐 뉴스나 응급 뉴스나 이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혈모 이식은요. 그냥 공여자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주는 사람과 환자가 스케줄이 안 맞는다 그러면 미리 공여를 한 사람이 피를 뽑아서 얼려놓은 다음에요. 환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냥 녹여서 줘도 그 세포의 뭐 특성이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환자나 공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과 일정에 맞춰서 치료와 공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이 조혈모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가와 이식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실 텐데요. 이제 자가와 동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가 이식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기 이제 항상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정말 이식이냐 물어보면은 저는 이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자가조혈모 세포의 진짜 이름은 고용량 항암제 투여 더하기 자기 세포 주입술, 이게 원래 진짜 학문적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기본적인 표준 항암제, 이걸 무기로 굳이 제가 비유를 하면 핵무기, 일반적인 그냥 미사일 무기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조혈모 때 쓰는 항암제는 거의 핵무기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김석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눈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의 한계이긴 한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항암제로서 완전 관해를 획득했지만 영상검사에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서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의 씨앗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나를 다시 재발의 어떤 그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사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반적인 항암제 가지고는 그 씨앗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멸시키는 목적으로 항암제의 파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까 제 앞단에 말씀 그 그림에서 드렸다시피 그 이식할 때 골수 마치 그 백혈병 환자들 이식하듯이 그런 강한 항암제가 필요한데 그런 항암제를 써버리고 나면은 물론 암세포의 씨앗도 죽겠지만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기능을 상실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나면 환자가 같이 사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정상적인 그 조혈모를 미리 얼려놨다가요. 강한 핵무기처럼 그냥 아예 적도 아군도 다 죽이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세포를 투여하는 게 자가 조혈모 세포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가 조혈모 세포를 받는 분들은 잘 보면은 병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게 치료가 잘 됐던 분들을 더 좋게 하려고, 즉 치료가 아주 훌륭하고요. 지금이라도 아주 좋지만 이걸 좀 치료의 강도를, 치료의 그 반응도를 더 업그레이드 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자가조혈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이 아직도 몸에 많이 남아있는데 자가조혈모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컨셉과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가조혈모를 하겠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권유를 받았다 그 말은 아 내가 그래도 치료 반응이 꽤 좋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종은 림프종 영역에서 이제 많이 카틴이, 이중항체니 요새 나온 신식 치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정상 공여자 세포를 조혈모를 뽑아서 환자한테 투입하는 방식이고요. 원리는 자가랑 방식은 비슷합니다.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아까 자가 조혈모의 치료 원리는 강력한 항암제가 암세포의 그 씨앗을 죽이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이 동종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강력한 항암제도 들어간 것과 동시에 더하기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가 그 환자의 몸에서 계속 피를 타고 돌면서 암세포의 그 씨앗을 공격하는 게 이제 치료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식을 동종을 하게 되면 그분은 평생 동안 그 받은 사람의 골수 세포로 살게 됩니다. 심지어 환자는 남자고 준 사람은 여자면 그 골수 세포는 여자의 골수가 만들어지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여자의 골수로 만들어지고 뭐 염색체 생물 시간에 예전에 배웠겠지만 뭐 XXXY가
내 몸에는 나는 XX인데 골수 피 검사해 보면 염색체는 XY로 바뀌어져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피와 염색체가 좀 다르고 평생 동안 바뀌어서 그 준 사람의 면역 세포가 평생 나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의 치료법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고, 사실은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카틴이, 요새 나오는 이중항체니 세포 치료제의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의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동종과 자가 이식은 거의 이식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동종은 공여자한테 세포를 채집해서 환자한테 주는 방식이고, 자가는 자기 거 세포를 뽑아가지고 주는 방식인데, 주기 전에 그냥 주면 안 되고요. 전처치 요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항암제가 이겁니다. 핵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게 이 전처치 요법이고, 이게 강력한 치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몸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환자 거를 줄지 공여자 거를 줄지가 결정이 되는 게 동종과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각종 기술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제 동종과 자가에 따라서 그 외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뭐 공여자 검색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형제를 찾니, 타인을 찾니, 아니면 반일치를 찾거나 뭐 제대를 찾거나,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이식 면역학적 지식이 좀 부족할 때는 뭐 이런 걸 무서워서 잘 못했겠는데, 요새는 뭐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그 부부끼리 이식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잘 보면 부부는 남남이거든요. 전혀 유전자가 맞지 않는데도 이식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전자가 어느 정도 거의 절반밖에 맞지 않는 경우도 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공여자의 이식이 공여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식을 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처치 요법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리 영상검사, 펫이든 MRI든 CT를 찍어도 다시 완전관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론상 이렇게 피 안에 이렇게 노란색은 정상 세포인데 잔존암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섞여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사멸하기 위해서 쓰는 항암제, 즉 아까 말씀드린 핵무기라고 강력한 항암제가 이 전처치 요법이고요. 목적은 잔존암을 죽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세포들이 잘 생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골수가 잘 자랄 수 있게 스페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식 과정은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기 세포를 뽑았으니 당연히 얼려놔서 보관을 했겠죠. 그걸 녹여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 받는 경우는 당일 그냥 채집해서 얼리지 않고 주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공여자 하시는 분이 자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신 분은 미리 얼렸다가 하시는 방식도 있고, 그냥 당일 공여하신 분들은 얼리지 않고 바로 주는 방식이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얼리거나 얼리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양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1시간 이내에 투입이 되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혈하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고요. 색깔은 이게 약간 너무 색깔이 빨간데 이렇게 빨갛지는 않고요. 약간 자몽빛으로 붉으스름한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생착이라고 저희가 부르긴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골수가 항암제를 아까 전처치를 사용해서 아예 골수를 텅 빈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새로운 골수, 이게 초록색인데, 이 골수가 환자의 몸에서 이렇게 둥둥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 아까 그 골수구 세포와 림프구 세포를 만들어서 면역 세포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생착이라고 부르고, 이게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식 후 추적 관찰,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가끔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식이 자가가 어렵냐 동종이 어렵냐 물어보는데요. 이식의 환자가 느끼는 강도는 자가가 훨씬 더 힘듭니다. 오히려 동종이 더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고요. 근데 문제는 후기, 이식하고 난 다음에 추적 관찰하는 건, 자가는 그냥 생착 이후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잘 버티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동종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합병증, 숙주질환 같은 합병증과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어떤 위험도와 그와 관련돼서 시달림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자가와 그 동종 이식의 어떤 이식 후 추적 관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공여자 전처치라고 말씀드린 강한 치료들,
그다음에 말초를 사용할지, 골수 세포를 사용할지, 제대열을 사용할지, 반일치 뭐 이런 걸 사용할지. 그다음에 약간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린 건 아니겠는데 전처치 요법도 항암제를 정말 강하게 아예 환자를 뭐 골수를 아예 하나도 세포를 다 완전히 말려버리는 치료를 사용하는 기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기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너무 의학적 깊은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간단히 제가 내용을 빼버렸고요. 여튼 전처치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후에 숙조질환, 29회 동종에서는 숙조질환 케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혈모 세포가 정리가 됩니다. 림프종만 제가 좀 좁혀보면은 이제 그러면 가끔은 제가 자가 조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통 의료란 게 사실은 유행을 좀 타긴 합니다. 4, 5년 전만 해도요. 의사들 모이는 모임에서는 마치 면역관문 억제제가 개발되면서 드디어 암을 정복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활발하게 이제 얘기가 됐고 나머지 치료법들의 소외를 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나 써보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었고요. 작년만 해도 BCL2 블로커라는 약이 있었었는데 그 약도 무척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 약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카티가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림프종도 많지 뭐 드디어 이제 그쪽 또 정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왔다가 점차 중장기 치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것도 정말 이걸로만 림프종을 전체를 다 케어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콩깍지가 좀 빠지는 상황까지 이제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치료가 나오면서 이러한 이식 치료가 이제 소외를 받거나 굳이 이제 이식을 안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여전히 있으시고요. 물론 이식이 새로운 신식 치료가 나오면서 이식의 어떤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이긴 하고요. 허나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이식이 기존의 새로운 비싸고 좋은 치료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초반부터 이식을 많이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가 아주 결과도 좋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식을 권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고등급이면서 공격형인 비세포 환자분 경우와 T세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표적 항암제가 뚜렷하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T세포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구제암 같은 경우도 카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식이 저는 역할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카티 결과가 구제암에서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2차 요법에서도 충분히 이식도 자가 이식도 지금 그 역할이 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동종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서 많이 축소가 됐고요. 사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종은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었지만 일부 즉 T세포 림프 모구성 림프종 이거는 마른 림프종이긴 한데 거의 백혈병과 하는 역할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발성일 경우는 동종 혹은 1차성이면서 아주 고등급일 때는 동종을 1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티에 실패한 경우도 여전히 그 외의 치료는 동종 외에는 답이 없는 걸로 돼서 동종을 많이 권장하거나 3차 이상의 표적항암제나 이중항체 같은 새로운 신식 치료에 실패한 환자분 같은 경우도 동종이 현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가이식에 실패한 환자이거나 균상식육종 같이 사실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여러 번 재발하고 거의 치료법이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동종 외에는 치료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그룹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종도 축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요한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내용 들으시느라 많이 고생이신데요.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은 실제 진료를 하면서 너무 제한된 시간에서 질병, 예후, 뭐 치료 많은 정보를 드리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좀 빨리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항암을 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암제 종류, 용량, 치료 기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 개개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또 빠르게 변하는 일반의 내 몸의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위장관 내 점막세포, 혈액세포, 그 다음에 이제 모공세포,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환자분들께서 빈혈, 아니면은 뭐 혈소판수 감소, 아니면 백혈구수의 저하, 아니면 구내염, 오심, 설사, 좀 이제 탈모 증상을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들은요,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겼다 하더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증상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메스꺼움과 구토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항암제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나게 되시면은 일단은 창문을 좀 열고 환기를 시키고 크게 심호흡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이후에 바로 눕지 않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앉아 계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에 따라서 예방 목적의 이제 진토제 같은 것들이 좀 스케줄 따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복용을 설명 들으시고 하시면은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 의료진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약물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변비 중요한 건데요. 변비가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입니다. 그리고 배변 시에 맨날 본다 하더라도 자기 아랫배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어르신들께서 이제 변을 항문에 손가락으로 파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변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암 환자들이 변비가 생기느냐? 일단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을 하고 있다면 아마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좀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의 항암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식사를 잘 드셔야 하고요. 적절한 수분 섭취 하셔야 되고, 섬유질, 규칙적인 운동 매우 중요하다고 외래에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배변을 못 봤다 그러면은 의료진께 얘기해 주셔서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는 뭐냐? 일단 묽은 변 또는 물과 같은 변이 24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나오면 설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사의 증상은 복부 통증, 막 쥐어짜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변실금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조절되지 않았을 때 탈수가 생기고요.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악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음 항암 일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가 생기면은 일단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시고 식사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당연히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24시간 이상 설사를 지속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복통을 갖고 계시거나 발열을 동반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욕부진은 암 자체 때문에도 생깁니다. 사실 림프종 환자분들 오셨을 때 식욕부진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면서 일부 개선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항암하고 나서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식사를 못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일단 식욕부진이 있으면 그래도 하루 3끼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시고, 부족하면은 부족한 부분은 간식으로 섭취를 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양 주사 많이 맞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때 지지적으로 뭐 식단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너무 식사가 부진하다 하셨을 때는 식욕 촉진제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은요. 만약에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했을 때 영양 보충 음료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시중에서 사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푸딩 제제도 있고 고농축도 있고 뭐 당뇨 환자 제제, 뭐 신장질환 제제, 분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염입니다. 일단 구내염은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받으면은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일부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작 후 1주, 2주 뒤에 생기고요. 이제 종료한 이후에는 2, 3주 뒤면은 회복이 됩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입이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침도 삼킬 수가 없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구강 통증, 구내염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구내염 사진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식후 30분 이내에 자기 전에 양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제 항상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입안을 좀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입안에 궤양이나 붉어짐, 백태 등이 있으면 의료진한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틀니는요, 항암하는 기간에는 식사할 때만 좀 끼시는 게 좋겠고 식사 이외의 시간에는 좀 틀니 빼주고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가글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뭐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클로렉시는 가글뿐만이 아니라 생리식염수, 멸균 증류수 가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암 환자한테 열이 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감염이라고 말씀드리고 감염 이외에도 암 때문에도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약이나 수혈 때문에도 열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항암화 요법 받는 환자들은 골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몸이 으슬으슬 춥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게 오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한을 느꼈을 때 체온을 한번 재보시고요. 그때 당시 열이 없다 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체온을 재시면 38도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한했을 때는 꼭 오한 뒤에 체온을 측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일단은 의료진하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꼭 열이 낮으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많은 얘기 했었는데요. 모든 항암제가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길 수 있는 항암제는 대개 항암 시작 이후에 한 2주째 많이 빠집니다. 전부 빠지는 것도 있지만 듬성듬성 빠지는 것도 있고요. 치료가 모든 게 종료된 6개월, 12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요. 나 옛날에는 곱슬이 없었는데 곱슬로 변했다. 머리숱이 많이 얇아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 색소가 검게 변한다거나 손톱, 발톱이 검게 변하고 갈라지고 이런 것도 많은데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길 바라고 신경계 이상, 이거는 종종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가 있는데 말초신경, 주로 손끝, 발끝 양쪽 동일하게 주로 나타납니다.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 걷는데 내 발 같지가 않다, 심하면 통증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의료진한테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한번 생기고 나면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물론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 있긴 있지만은 완전히 이걸 개선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생기시면 의료진한테 바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 관리인데요. 일단 통증은 암 환자들 겪는 가장 흔하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인데 되게 많게는 뭐 50%, 좀 많이 진행된 암 환자는 뭐 90%가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암으로 인한 통증은 약으로 조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신다면 의료진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통증이 몇 점인가요? 0점은 안 아프다, 10점 진짜 아파 죽겠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주세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0점부터 10점까지 자기 통증이 몇 점인지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통제 처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통제 종류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진통 보조제가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있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하고 브루펜 계열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세트아미노펜은요, 중요한 거는 사실 간 질환자만 아니라면 크게 드시는데 부작용은 없고요. 근데 엔세이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엔세이드는 콩팥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기능에 지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암하시는 분들 뭐 혈소판 저하도 많이 경험하실 거고 스트레스성의 얼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엔세이드는 잘 치료에 저희가 진통제로 잘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적절하게 의사가 처방을 아마 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중독은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는 아픈 거니까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주로 변비, 그다음에 이제 구역질, 구토, 졸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텐데 처방받는다면 반드시 의사한테 설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성이 있고요. 속효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은요, 12시간 정도 가라고 만든 약이라서 하루 2번 처방을 하고 있고요. 속효성은 아플 때마다 드시라고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고 빠르게 약효가 꺼지는 약이 속효성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증을 잘 설명해 주시면 의사분께서 적절하게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암하다 보면은 말초신경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써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대개는 보조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항우울제, 항경련제에서 쓰는 약들이 우리는 진통 보조제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처방받은 약이 항우울제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암 환자는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왜 잘 드셔야 되냐면 일단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감염, 치료의 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암을 낫게 하는 특정 음식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식품 안전 섭취 가이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먹고 있는 게 적절하게 섭취했을까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꾹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잘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넣어보면은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 대비 얼마나 먹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열량소가 에너지가 적절한지 단백질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적정한 수분 섭취량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나이, 키, 몸무게, 성별,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8잔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유아 남자, 여자, 나이대별로 섭취하는 소분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께서 꼭 이렇게 이제 매스컴에 8잔 이상 먹어야 좋다 이런 거에 너무 노출되셔서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 분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수분을 섭취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아마 정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식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항암하는 중간에 식사도 잘 못 드시는데 꼭 복용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지인분들께서 항암치료 열심히 받으라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보내오십니다. 근데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보니까 홍삼이더라고요. 홍삼,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비타민 매번 외래에서 질문하시는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기능식품입니다. 예, 의약품은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요. 저희가 쓰고 있는 항암제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독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매우 중요한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중요합니다. 내가 항암치료 받고 있다고 해서 예방접종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중요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10월부터 12월 이후라도 놓치지 말고 하시는 건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환자분들이 독감 걸리면은 중증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요한데 결론은 어느 시점에 받을 것이냐. 내가 지금 항암 3주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받을 것이냐. 이거는 뭐 의료진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호중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맞고 나서 내 몸 안에 면역이 생긴 게 되게 2주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백신 맞자마자 항암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 2주 간격을 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렴구균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면역 저하자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백시네이션이고요. 65세 이상 성인 또는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3가를 먼저 맞고 23가 방향으로 맞고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의료진들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대상포진 걸려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하고 있는데 알차하고 있는데 중간에 대상포진 걸리셔서 항암 스케줄 다 미뤄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 할 수 있는가? 일단 이전에는 생백신밖에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4백신 이렇게 죽은 백신 나왔거든요. 싱글엑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하고 상의하셔서 이제 대상포진도 항암 중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너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넘어가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매 연마다 접종하는 걸로 아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께서 아마 다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때문에 면역을 획득하고 계실 텐데 저희 그 면역 저하자들은 1년에 2번 정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이제 그냥 팔로우만 하고 CT만 찍고 이런 분들 많은데요. 항상 외래에서 건강검진을 꼭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림프종이 완치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암이 안타깝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 수명이 지금 84세인데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꼭 건강검진 이제 해주십사 말씀을 저희가 외래에서 드리고 있고요. 2023년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주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디스트레스입니다. 저희도 다 디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은 많게는 10명 중에 4명까지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가족, 지인과의 관계, 직장 문제, 치료 관련 상황 이런 걸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료진이건 가족이건 지인이건 지지를 좀 받으시고 이렇게 맞잡고 나아가시면 충분히 겪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 적당한 운동과 명상과 그다음 음악 감상 그리고 허락한다면 여행 등도 환자분들의 디스트레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생활의 변화를 주고 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디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분하고 상담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항암 일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